면이 더 예쁜 것 같아. 자, 오늘의 주인공은 에일리언. 원래 그 영화 얘기하고자 하는 영화는 프로메테우스예요. 프로메테우스에 또 나오죠. 이게 완성한 거 아니고요. 좀 더 만져야 돼요. 아직 조금 더 표면 다듬고 이제 색칠도 할 건데. 자, 그래서 저 피겨 에일리언 만드는 거는 제가 따로 올릴 거예요. 만드는 과정을 트위치 켜놓고 했거든요. 만드는 동안 몇몇 분들이 과정 전체를 좀 궁금해하는 분들이 있길래 이 영화에 대해서 제가 짚고 넘어가고 싶은 포인트에 대해서 얘기하는 요 편 이후에 바로 이어서 과정 전체를 좀 편집을 그냥 보기 좋게 해서 올릴 테니까 저 피규어 자체가 궁금한 분들은 그거 보시면 되고, 그리고 제가 지금 이 사이에 채색은 금방 끝냈는데 마지막 한 단계가 남았어요. 그거는 이제 왜 에일리언을 보면 걔가 워낙에 좀 특징이 항상 이렇게 좀 침을 흘리고 있는 그 느낌, 뭔가 끈적끈적한 액체 같은 걸로 뒤덮여 있는 그 느낌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채색하고 나서 그 위에다가 이제 마감으로 좀 번들번들 번쩍번쩍한 그 느낌을 내는 마감제를 피니싱을 하는 거를 좀 이따가 이제 요 영상 마무리해서 아무래도 하지 않을까 아마도 생각을 하고, 여기서는 제가 제목에다가 뭐 그냥 변태 말고 뭐 제국주의 변태 이런 식으로 이제 타이틀을 붙여놨는데, 그 이야기가 과연 프로메테우스 영화 에일리언 시리즈와 무슨 상관이 있는지에 대해서 제가 재미있게 생각했던 아주 작은 포인트에 대한 부분을 좀 짚고 넘어가려고 하는 그런 편이 요번 편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에일리언 시리즈, 제가 저거 트위치에서 만들면서 거기에서 말 걸어주는 그런 사람들하고 몇 명이랑 얘기를 하다 보니까 확실히 좀 나이가 아주 어린 20대 초반까지의 분들은 에일리언 영화 자체를 본 적도 없고 내용을 잘 모르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워낙에 이미지는 유명하다 보니까 어디서 봤다, 뭐 대충 어떻게 생기는지는 안다 이런 느낌으로만 얘기하시는데, 그냥 보고 제가 만든 무슨 이상한 괴물 크리처인 줄 아는 분들도 계셨어요. 심지어 아예 뭔지를 모르는 거죠. 그리고 이제 뭐 베놈이나 뭐 프레데터 이런 거에 대해서는 아는데 프로메테우스에 대해서는 또 잘 모르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확실히 프로메테우스는 그렇게 오래된 영화는 아닌데, 근데 사실 생각해보면 그럴만도 한 게 에일리언 시리즈 자체가 굉장히 오래됐잖아요. 79년이었나? 처음 나왔던 게 리들리 스콧 첫 번째. 근데 우리가 에일리언 시리즈 하면은 생각할 수 있는 게 이제 워낙에 유명한 감독님들이 돌아가면서 후속편을 만들어냈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에일리언 1, 2, 3, 4로 가지 않고 저마다 고유의 제목을 달고 있죠. 첫 번째 시리즈가 그 리들리 스콧 감독님이 만든 그냥 에일리언, 아무런 뭐 부제 같은 게 붙지 않는. 그 다음에 제임스 카메론 감독, 제일 어떻게 보면 흥행적으로 성공한 두 번째가 에일리언즈 복수형으로. 그 다음 세 번째가 데이비드 핀처의 에일리언 3이 써있긴 한데 그게 3이 그냥 평범한 숫자 3이 써있는 게 아니고 위에 약간 세제곱처럼. 그리고 네 번째가 장피에르 주네의 에일리언 리서렉션. 그리고 그 다음에 나온 게 이 프로메테우스 프리퀄, 앞으로 돌아가는 거죠. 요 네 시리즈에 나오는 에일리언의 기원, 스페이스 자키는 누구인가? 라는 그런 근원적인 물음으로 다시 돌아간 프로메테우스가 다시 리들리 스콧 감독님이고, 그 다음에 이제 공식적으로 인정하는 이 에일리언 시리즈 중에 지금으로서는 나온 것 중에 마지막으로 말하는 게 에일리언 커버넌트. 저는 여기서 오늘 얘기하려고 하는 감독님과 시리즈는 에일리언 첫 번째, 그리고 프로메테우스 프리퀄을 만든 리들리 스콧 감독님이에요. 에일리언 시리즈 전체 그 연출한 모두 감독님들 다 좋아하고 누구나 좋아하는 유명한 사람들이죠. 근데 저는 리들리 스콧 감독님의 이력도 굉장히 재미있고 광고쟁이로 출발했잖아요. 그리고 이제 그런 면에서 출발한 사람이기 때문에 갖고 있을 수밖에 없는 그런 특징, 비주얼리스트라는 그 특징을 굉장히 좋아해요. 그리고 이제 그분의 작품 중에서 블레이드 러너 같은 경우는 제가 정말 좋아하는 명작이라고 생각하는 그런 작품 중에 하나일 정도고요. 근데 이제 이 에일리언 시리즈의 프리퀄인 프로메테우스가 처음 나온다고 이제 그 트레일러가 떴을 때 그걸 처음 소식을 접하고 틀기 전까지 얼마나 두근두근 했었는지 그 마음 아직도 기억나요. 어떻게 보면 영화 본편보다 좀 재미있었다라는 평도 있고, 그런 면에서 생각해보자면 트레일러로서는 실패한 거라고 할 수 있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트레일러 자체가 얼마나 훌륭한 것이었는지는 누구도 부정할 수 없을 것 같아요. 프로메테우스 트레일러는 장르 영화의 트레일러는 이렇게 만드는 거다라는 교과서적인 다방가도 같은 그런 예고편이었다고 생각을 해요. 저는 그 중에서도 트레일러 자체의 클라이막스 이후부터 계속 그 약간 정말 불안하고 이상한 끔찍한 비명소리가 나와요. 저는 그게 너무 좋더라고요. 근데 저만 그렇게 생각하는 게 아닌 게 그 댓글에도 이 웨일링 소리가 너무 좋다. 왜 영화에는 이 소리가 안 나오냐. 이런 댓글이 꽤 많아요. 이거 한번 좀 같이 들어보고 싶은데. 나 이거 너무 좋아가지고. 이 소리! Big things have small beginnings. 나는 이 소리가 왜 이렇게 좋은지 모르겠어. 좋죠? 근데 이게 웃긴 게, 이 비명소리 같은 이 소리가, 블레이드 러너에도 약간 나와요. 근데 이 실제 영화가 개봉하고 나서는 다들 많이 실망했고 저도 실망했어요. 근데 이제 그런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겠죠. 무슨 뭐 캐릭터 설정이 너무나 엉망이었고 뭐 설정상의 구멍이나 텍스트가 좀 약했고 콘텍스트가 얼기설기 구멍 뽕뽕 뚫려 있고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그 이유들은 다들 느끼셨을 것 같고 여러 가지 분석도 많이 나와 있으니까 그 포인트보다는 저는 이제 이 리들리 스콧 감독이 프로메테우스를 착안한 여러 가지 영감, 소스 원천 중에 하나라고 알려져 있는 신들의 전차라는 책에 대해서 살짝 소개를 해드리고 그 책이 왜 엉망진창 그냥 쓰레기에 가까운 책이며 그것을 선택한 리들리 스콧의 프로메테우스가 왜 그렇게 탈탈 털리고 까였는지에 대해서 살짝 얘기를 하려고 해요. 근데 사실 이제 8년이 지났는데 프로메테우스가 개봉하고 나서 어떻게 보면 그동안 살짝 또 여론이 바뀐 느낌이 들더라고요. 댓글 같은 걸 좀 찾아보니까 사람들이 이제 그래도 나 프로메테우스 좋다. 처음에 많이 실망해서 그렇지 계속 뭐 생각이 나는 그런 여운이 남는 영화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되게 많은 것 같고 저 또한 그래요. 넷플릭스에 지난달인가 지지난달에 떴더라고요. 근데 그게 뜬다고 이제 뭐 개봉 예정 이런 거 알림을 받았을 때, 다시 왠지 가슴이 또 뛰는 걸. 그러니까 이 아무리 서사적 결함이나 캐릭터 설정의 붕괴가 있는 구조적으로 빈약한 영화라고 하더라도 그 비주얼 우리가 너무나 좋아하는 그 에일리언 시리즈 자체의 분위기에 등을 그저 돌리기는 쉽지가 않은 것 같아요. 저도 그렇고 이 영화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종종 생각이 나고 트레일러 같은 것도 가끔 보고 싶고 그런 게 있어요. 제가 왜 그 에일리언 시리즈를 이렇게 좋아하냐면 사실 뭐 그렇게 대단히 무슨 뭐 철학적인 깊이를 갖고 있는 영화도 아니고 예술적인 완성도 그런 면에 있어서도 좀 왈가왈부되는 그런 면이 많은 영화인데 그런 거 다 떠나서 저는 그냥 정말 그 비주얼에 반했었어요. 어릴 때부터. 초등학교 때 이제 뭐 추석 뭐 설날 이런 명작 그런 거 할 때 이제 흔히 했던 영화가 시리즈 중에 하나가 이제 에일리언 뭐 이런 거였는데 그거를 굉장히 재미있게 봤었고 충격적이잖아요. 그 여자의 몸에 에일리언이 들어가서 아기처럼 기생해서 태어나고 그것을 또 이제 죽여야만 하는 뭐 그런 설정 그리고 이제 주인공이 또 아주 강인한 여성 캐릭터였다는 점. 그때는 이제 뭐 전공하기 전이고 아주 어렸을 때였지만 어쨌든 저는 그런 시각미술적인 요소에 굉장히 관심이 많았기 때문에 그냥 그 에일리언의 비주얼 자체가 정말 좋았던 것 같아요. 근데 그러다가 제가 이제 미술을 전공하겠다고 결심을 하고 나서 그 홍대 앞에 있는 입시미술학원을 다녔는데 그 앞에 제가 왜 예전에 봉준호 감독님 그리면서 봉준호 감독님도 뭐 즐겨갔던 무슨 외국 무슨 뭐 화집 서적 이런 거 희귀한 그런 서적들 많이 갖다 파는 서점이 홍대 앞에 있었다고 얘기를 했잖아요. 거기 갔다 뭐 봉준호 선생님이 아니고 누구야 감독님을 만났네 어쩌네 하면서 그러니까 학원이 끝나고 집에 가기 전에라든지 그런 오고 가면서 거기를 아주 자주 들렸었어요. 왜냐면 거기가 지하철역 근처에 있었거든요. 그런데 거기 가서 이제 이것저것 구경하고 다들 비싸니까 사진 못하고 학생이었으니까. 그런데 그러다가 제가 우연히 발견했던 책이 바로 이 에일리언 영화의 컨셉 아트북. 근데 이제 사실 영화의 포인트가 맞춰져 있는 게 아니고 이제 HR 기거라는 그 이 에일리언 네크로놈
이지트를 처음으로 착안한, 처음으로 그린 원작자인 사람. 그 사람의 화집인 거예요, 어떻게 보면. 그러니까 그의 드로잉들과 그가 영화 세트장에서 아트 디렉팅을 하는 그런 여러 가지 컷들이 담겨 있는 책이었는데, 그걸 보고 제가 아, 영화는 이렇게 만드는 거였구나 라는 거를 알게 되고, 그 어떻게 보면 조금 오버하면 거의 저한테는 무슨 우주의 무슨 미스터리가 한꺼풀 벗겨지는 것 같은, 정말 그 정도의 충격을 받았었던 기억이 아직도 나요. 그게 굉장히 오래됐는데. 근데 그 이제 그 H.R. 기거가 지금은 돌아가셨는데, 그 사람이 죽기 전에 이제 이 프로메테우스의 제작 과정에도 디자인 컨설턴트를 해주고, 그리고 그분이 디자인한 컷도 나와요. 그 프로메테우스 보면은 거대한 얼굴 석상이 있고, 그 앞에 무슨 요만한 병들이 이렇게 쫙 있고, 그 열면 그 안에서 이렇게 막 뭐 나오고, 그게 이제 H.R. 기거의 디자인이었는데, 저는 아까 그 얘기했지만 에일리언 하면 그 점액질 느낌, 유기체 뭔가 바이오 들어온 느낌, 그런 걸 제가 좋아해서 그런지 이 프로메테우스를 아트 디자인을 맡았던 그 아서맥스라는 사람의 약간 메케니컬한 그 디자인은 저는 약간 아쉬웠어요. 그러니까 그런 또 덕후들도 또 있는데, 저는 약간 이렇게 가래 느낌의 그 에일리언 느낌이 좋아가지고, 그래서 처음에는 이 영화에 대해서 뭔가 이야기 같이 해보고 싶다라는 생각을 하고 나서 그 아서맥스의 메케니컬 디자인을 다시 옛날 오리지널 HR 기거의 그런 유기체적인 느낌으로 바꿔볼까 하는 생각을 하다가, 이거를 그래서 사전조사를 좀 하다 보니까 오히려 그 신들의 전차라는 책과 에리 폰 데니킨이라는 사기꾼에 대해서 좀 집중하게 되더라고요. 아시는 분도 있을 건데, 그러니까 포인트는 이거예요. 리들리 스콧이 프로메테우스를 만들기 전에 신들의 전차라는 이 토요 미스테리 극장 정도의 수준에 가까운 이 책을 보고 영감을 받아서 프로메테우스를 만들었다는 것인데, 물론 그거를 뭐 완전히 베이스온 했다는 그런 건 아니에요. 그런데 이 책이 전혀 과학적이지 않은 황당무계한 그런 썰들로 가득 차 있는 책이라는 점이죠. 근데 그런 것 자체가 비난받을 만한 거는 아니에요. 왜냐면은 제가 알기로 그런 장르 무비 만드는 감독님들이 그런 류의 책들을 많이 읽더라고요. 뭐 되게 판타지 쪽에서도 뭔가 그런 어떻게 보면 황당무계하고 그냥 말도 안 되는 헛소리 같은 그런 거로 치부되기도 하지만, 과학계에서는 정식적인 그런 공식적인 논리로 절대 인정되지는 않지만, 그래도 계속 나름 자기만의 논리를 가지고 견고한 나름대로의 세계관을 만들어 나가는 그런 책들 있잖아요. 그런 것들 되게 많이 본다고 저 들었어요. 그러니까 그게 이제 그거를 가지고 어떻게 잘 이렇게 만들어가지고 살을 막 잘 붙이면은 되게 웰메이드 뭔가가 나오기도 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 포인트 자체를 제가 뭐 비난하고 뭐 그럴 건 전혀 아닌데, 문제는 뭐냐면 이 에리 폰 데니켄이라는 사람이 주장한 것이 매우 서양인의 시각에서, 그것도 굉장히 제국주의적인 사상에 자기도 모르게 어릴 때부터 젖어 있었던 한 그런 편협한 시각을 가진 사람이 만들어낸 헛소리라는 점이죠. 이 점이 비단 저만의 생각은 아닌 것이 유명한 그런 이야기들이고요. 이 리들리 스콧과 에리 폰 데니켄에 관련해서 리들리 스콧 감독님이 까인 게 지금 뭐 1년, 2년 사이에 벌어진 일이 아니기 때문에 제가 뭐 발견한 그런 게 아니에요. 그 사람이 까고자 하는 그 문명이 있어요. 고대 문명 중에. 이집트 문명이랑 나스카 문명이 그 대표적인 것들인데, 그러니까 우리 지금 현존하는 우리 인류는 그 기원이 네안데르탈, 뭐 스트랄로피테쿠스 이런 게 아니고 아주 고등한 외계 생명체로부터 출발을 한다는 것인데, 프로메테우스 자체도 그렇잖아요. 그런데 이제 그 대표적으로 그들이 지구에 남겨놓은 흔적이 바로 피라미드와 나스카 지상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그냥 단순하게 들으면은 들어본 적 있는 것들이잖아요. 피라미드는 무슨 외계인이 만들었다, 나스카 지상화 또한 외계인이 보내는 어떤 시그널이다라는 게 우리가 처음 듣는 건 아니잖아요. 근데 그 사람의 포인트에 또 뭐가 있냐면, 세부적인 그런 뒷받침하는 요소적인 그런 느낌으로는 뭐가 들어있냐, 이게 본인이 속한 유럽의 식민지였던 그 제3세계 국가의 고대 문명이 그 정도로 발전한 것이었을 리 없다. 이것은 고로 외계인이 만든 거다. 라는 게 결국 그 사람의 논리인 거예요. 사실 이집트 문명이 기원전 5,000년 전까지 갈 수 있다라는 주장도 이미 나와 있고, 그런 점에 있어서 이게 어느 정도로 오래됐냐라는 걸 가장 실감할 수 있는 거는 이집트 문명이 시작돼서 이미 파라오가 생기고 정말 문명화된 사회가 만들어졌을 때 아직 러시아에는 메모드가 살아있었다는 게
제가 봤을 때 이제 가장 우리가 좀 실감하기 쉬운 것 같아서 여기 포인트로 좀 넣어놓은 거고요. 그러니까 이제 BC 2500년 전에 세워진 쿠푸의 대피라미드가 세워지고 나서 AD 1311년까지 영국에서 링컨 대성당의 첨탑을 세우기 전까지, 그러니까 거의 한 4000년 동안 지구에서는 그 쿠푸의 대피라미드가 가장 높은 건축물이었던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계속 높은 건물을 짓는 이유가 기술력 과시 뭐 이런 것들이 이제 있잖아요, 아무래도. 근데 이제 그 기록을 4000년 동안 이집트 고대인들이 세워놓은 것이었고, 그거를 4000년 동안 아무도 깨지 못했다는 게 이런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어떻게 보면 굉장히 자존심 상하는 그런 일이었을 수 있다는 거죠. 이집트 문명은 정말 고도로 발전한 문명이었잖아요. 여러 가지 뭐 인터넷 밈들도 많죠. 그때 막 기원전 2000년 전에 막 교정하고 있고 뭐 맥주 마시고, 그죠? 근데 뭐 물론 영국에도 고대 문명의 흔적은 있죠. 스톤헨지. 근데 사실 스톤헨지는 우리나라에 있는 고인돌과 기능적인 면에서 제이적인 거라는 추정이 제일 크죠. 근데 기능적인 면에서 별 차이가 없는, 물론 해시계일 거다라는 말도 있긴 하지만 동그랗게 돼 있으니까. 근데 사실 어쨌든 그 의미는 제쳐두고서라도 기술적인 것에서는 그 우리 강화도 가면 널려 있는 그 고인돌들과 똑같은 것이, 가장 높이 올려져 있는 돌의 무게가 한 50여 톤 정도로 우리나라 것들이랑 다 똑같거든요. 약간 좀 있어 보이게 서 있어서 그렇지, 사실 스톤헨지는 고대 문명의 흔적 중에 아주 의미 있는 것으로 추앙되지는 않잖아요. 피라미드처럼, 나스카 지상화처럼 미스테리하지도 않고. 그러니까 제가 좀 약간 이 포인트에서 약간 비웃게 되는 게 있는 거. 왜 그래서 얘가 까이는구나 라는 느낌이 든 거예요. 왜 피라미드랑 나스카 지상화만 건드렸지? 왜 인류 문명의 어떻게 보면 시발점이라고 불리는 메소포타미아 문명은 왜 안 건드렸지?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냥 비주얼적으로 있어 보이는 것 중에 자기네가 지배했던 그런 피지배국의 과거의 흔적 이어서 만만해서 그랬던 거 아니야? 이 정도 선에서 끝나는 깊이라는 느낌이 드는 거예요. 아니 뭐 그렇다고 해서 뭐 리들리 스콧 뭐 거의 뭐 네오나치 아니야 이런 느낌으로 격하게 가는 건 아닌데, 사실 이런 편협한 시각이 깔려있는 책을에서 영감을 받아 출발한 영화라는 것을 생각한 후에 이 프로메테우스를 다시 보면 솔직히 PC적인 관점에서 깔 게 되게 많아요. 이 인트로에 나오는 이 외계인을 보더라도, 그러니까 이 사람이, 얘가 지금 우리 인류의 기원의, 우리의 아버지의 아버지라는 거잖아요. 우리의 기원, 우리는 어디에서 왔는가라는 정말 엄청난 철학적인 난제의 끝에 리들리 스콧이 이 외계인을 세워놓은 건데, 그냥 비주얼로만 봤을 때 이 외계인은 누가 봐도 아시안이나 아프리칸보다는 백인에 가까운 비주얼이죠. 실제로 제가 메이킹을 다 봤는데 다비드상을 참고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웃긴 거 있었어. 다비드상 뿐만 아니고 더 있어요. 자유의 여신상. 인매가 약간 비슷하죠. 그리고 하나 마지막이 망 터지는 건데 엘비스 프레슬리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이게 나름 닮았어요. 엘비스 프레슬리랑 자유의 여신상도 요 하관 느낌이랑. 엘비스 프레슬리가 사실 얼굴이 되게 여성적이에요. 그리고 다비드상도 여기 보면 인매가 되게 이렇게. 근데 그 뭐라고 해야 돼? 그 세 인물이 전부 백인들의 약간 신 같은 존재잖아요. 그러니까 자기네들이 추앙하는 어떤 인물의 비주얼을 섞어가지고 우리 모든 지구인들의 아버지라고 지금 설정을 해놓았다는 거죠. 근데 제가 왜 그렇다고 해서 리들리 스콧을 뭐 그렇게 깔 필요는 없어요 라고 말하고 싶냐면, 이 사람은 애초에 뭐 그렇게 깊이 있는 작업을 추구하는 분이 아니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왜냐면은 이 사람은 뭐 자기 영화는 각본부터 다 자기가 하고 싶어하는 그런 작가주의적인 그런 성향의 감독도 아니고, 계율을 잡아가는 단계에서 어떤 아이디어를 던져주거나 그런 경우도 많고, 물론 이분은 다 제작 과정 같은 거에 모두 참여를 하고 메이킹 같은 거 인터넷에 다 있는데 쉽게 볼 수 있는데, 보시면 진짜 제작 과정 내내 붙어가지고 옆에서 계속 그림 그리고 뭐 이래저래 다 그 최정의 팀이랑 함께 계속 작업을 하더라고요. 근데 보면 확실히 비주얼적인 요소에만 엄청 힘을 주는 게 딱 눈에 보여요. 철저한 어떤 비주얼리스트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닌 사람이기 때문에 저는 이 리들리 스콧의 별 생각 없음, 그 별 생각 없음이 이 영화를 이렇게 빈약한 철학과 거대한 이상한 방대한 야심이 짬뽕된 그런 갈 곳을 잃어버린 영화로 만들어버렸지만, 그것 때문에 아직도 별로였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찾아보게 되는 그런 이유가 되는 것 같아요. 이쯤에서 제가 이제 초반에 얘기했던 지점을 다시 끌고 오고 싶은데,
에일리언이, 그러니까 에일리언 시리즈가 어떻게 보면 HR 기거에서 출발하는 것이다라고 얘기했던 점이요. 이 프로메테우스가 우리 모두의 기대를 충족시키지 못했던 이유는 정말 많지만 저는 이제 뭐 그냥 단순하게 얘기하자면 리들리 스콧이 제일 잘하는 부분이 안 나오고 제일 약한 부분, 제일 못하는 거를 파고드는 척 했다는 게 이 영화가 잘 안 된 생각보다 그런 패착의 이유라고 보는 거예요. 리들리 스콧이 제일 잘하는 거 비주얼로 그냥 조져버리는 거잖아요. 미장센으로 막 발라버리는 거. 근데 물론 인트로의 그 이런 폭포씬이나 전반적인 화면 때깔은 물론 굉장히 훌륭하지만 에일리언 시리즈에서 요 정도 버짓에 리들리 스콧이 만든 영화에서 우리는 그 정도로 만족할 수가 없잖아요. 근데 던져놓은 화두가 철학적인 질문 중에서도 가장 난제에 가까운 인류의 기원에 대한 점이라는 게 이게 감당이 안 되는 걸 잘 건드린 거죠. 아무리 데니켄 같은 그런 사기꾼의 생각에서 출발한다고 하더라도 이 정도 논점을 가지고 계속 그 영화를 끌고 나갈 거였으면 훨씬 확장된 콘텍스트들이 필요한 것인데 리서치가 너무 부족했고 그거 뭐 잘 할 수도 없는 거잖아요. 리들리 스콧이 무슨 철학을 리서치하고 이러는 거는 조금 자기 전공이 아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아무튼 좀 싫어할 수는 없어요. 왜냐면 아쉬워서 그런 건데, 그러니까 리들리 스콧이 더 그냥 자기가 잘하는 걸로 확 나갔어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 비주얼 쇼크 쪽으로. 아니면은 무슨 진짜 글래디에이터 같이 줄거리 자체 정말 재밌게 하든지. 여주인공도 너무 약한 상태에서, 그러니까 둘 다 이도저도 아니게 좀 그냥 뭉개진 느낌. 그러니까 에일리언 1에서 받았던 그 충격, 제가 받았던 충격. 사실 이거 보면 저 이거 트위치에서 만들 때도 여러 분들이 약간 근데 이거 생긴 게 약간 뭐 더 이상 말하지 않겠습니다. 약간 이런 식으로 말 많이 하셨는데 맞아요. 이거 제가 이미지 보여드릴 건데 아까도 보여드렸죠. HR 기거가 원래 그린 그림 이 제노모프라고 하는 에일리언의 머리통을 보면 완전한 남성 성기 모양을 하고 있죠. 그리고 이 에일리언 성체 얘뿐만 아니고 종류가 되게 많잖아. 페이스허거도 있고 뭐 뭔지 알이랑 막 약간 무슨 올챙인지 정자같이 생긴 막 그런 것도 있고 그런 거 전부 다 이제 남성 여성 성기를 본따 가지고 만든 것이고 얘 머리통 입안에서 또가 뭐가 나오잖아요. 그 약간 뱀같이 뭐가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게 인간의 또 입으로 막 들어가잖아요. 그것은 또 이제 구강성교를 표현하는 것이기도 하고 여러 면에서 정말 변태적인 단순히 변태적이라고 치부할 수 없는 게 우리가 가장 가깝게 친밀할 수도 있는 그런 인간의 한 신체의 부분이 이런 식으로 표현됐을 때 어떤 낯섦과 어떤 충격이 생기는지 가장 잘 보여준 예인 것이죠. 저는 그런 면에서 좋아하기도 해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충격을 다시 갖고 올 수는 없겠죠. 그럴 거면은 이제 그에 준하는 어떤 또 다른 비주얼적인 원천적인 또 다른 완전 새로운 게 있어야 되는데 저는 그거를 바란 건 아니지만 그런 가까운 것까지 가지도 않고 그냥 철학에만 괜히 찝쩍거리니까 이 사단이 난 거라고 보는 거예요. 이렇게 쓸데없이 유명한 배우만 나오고 쓸데없이 자극적이기만 한 편협한 유러피안 제국주의자의 시각에서 출발한 이 영화가 정말 거대한 담론을 담고자 하고 본인의 주특기인 시각적 충격을 주는 것은 오히려 퍼센테이지가 줄어든 이 상황에서 제가 계속 느끼는 아쉬움과 그래도 갖고 있는 시리즈 전체에 대한 애정을 담아서 어떻게 이거를 마무리를 할까 생각하다가 그냥 만들어버린 거였어요. 그러니까 HR 기거 원래 제 1편에서 참고했던 원형의 디자인 제가 제일 좋아하는 그냥 존경을 표한 거예요. 오마주 투 HR 기거. 그래서 이제 한번 이 위에다가 마무리를 해볼게요. 채색을 이렇게 해놨거든요. 근데 이제 얘가 번쩍번쩍해야 에일리언이잖아요. 그래서